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장규식 교수님은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정리하셨어요. 사회운동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저는 유학을 했지만 유학뿐만 아니라 유학, 기독교, 그 다음에 뭐 불교, 그 다음에 당시 민족주의, 뭐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그 다음에 신간회, 그 다음에 홍성군에서 그 고등학교 설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홍성고등학교 설립, 그게 안 돼서 그게 지금 한밭대학교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의 좌절, 그 다음에 3.1운동, 그러니까 이게 홍성 지역의 그 사회운동 하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계보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930년도에 31년도에 신간회가 해소가 되고 그게 잠시 사라졌다가 언제냐면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촉성인가 그게 독립촉성 국민회. 예예예. 독립촉성 국민회하고 몽양 여운용 선생이 했던 건준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그 해방 공간에 그 좌익들 우익들 싸움 문제, 그게 전부 다 연결되는데 그 계보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걸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신문 자료 다 조사하고 신문에도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발로 이게 뛰어다니시면서 거의 홍성에 상주하시다시피 하시면서 여기 최철수 어르신 이제 조부 되시는 최명용 선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체록하고 그 계보를 정리한 거라서 홍성에서는 진짜 보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논문이 없고요,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그 당시에 그것도 한번 이제 여쭤보세요. 진짜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책도 이걸 굉장히 늦게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옛날에 쓰신 논문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앉아서 하실래요? 앉아서 하셔도 되죠? 칠판 안 쓰시면 앉으셔도 돼요. 네, 앉아서 칠판 안 쓰시고 그냥 아니, 저 의자에. 네. 칠판 안 쓰시면 그냥 앉아서. 아니 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리고 뒤에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옛날 결성현 동헌 자리인데, 이 강연은 결성향교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걸로 들었어요. 홍성에 홍주향교가 있는데 또 결성향교가 있는 이유는 아시죠? 모르세요? 결성하고 홍주하고 합쳐져가지고 향교가. 네. 1914년에 일제가 지방제도를 이제 정비하면서 보통 두 개의 군현을 합쳐서 하나의 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주군하고 결성현, 홍주군 결성현 두 개를 합쳐서 홍주의 홍자, 결성의 성자를 따서 홍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홍성군이라는 이름 안에는 절반은 결성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원래 조선시기의 향교라는 게 관학으로, 관립학교로 군현 단위에 하나씩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주군에 하나, 결성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지금은 홍성군이 됐지만 두 개가 홍성군 안에 두 개의 향교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조선 시기에는 홍주군과 결성현, 이게 이제 서로 별개의 군현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사를 보면서도 특징적인 게 홍성읍, 지금의 홍성읍에서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광천읍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라이벌 관계 비슷한 건데 홍성읍이 행정 중심지라면 광천읍은 경제 중심지이고 굳이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따지자면 과거에 홍주군의 홍성읍이 있다면 저기 광천읍은 과거에 결성현에 소속돼 있었던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홍성군이라는 군 안에서도 묘한 홍성읍과 광천읍 사이의 라이벌 관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홍성은 충청남도도 이제 크게 보면 촬영산맥이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충청남도도 이제 서북부와 동남부로 두 개의 번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랬을 때 충청남도의 동남부 권역의 중심지가 바로 공주였고요. 그 다음에 촬영산맥 이북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홍성이었어요. 바로 이 홍성 지역, 충남 서북부 지역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철도가 일제 시기에는 이제 당시에는 경남선이라고 불렸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장항선이라고 부르는 이 철도가 충남 서북부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것이 바로 홍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홍성은 이 장항선 연변 지역 또 충남 서북부 지역 특히 이제 우리가 서산, 예산, 당진, 홍성을 아우러서 내포지방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내포지방의 행정중심지이고 또 더불어서 정치, 사회운동의 중심지로서 홍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면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 홍성의 유림들과 그 다음에 유지 자산가층, 지역 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홍성 지역은 일제 시기에 홍성 지역에 관련된 그 경제적인 통계, 그러니까 소작농, 자작농, 지주 비율과 또 소작지, 자작지 비율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중소지주가 이제 많았고요. 또 자작농 내지는 자소작농층이 많았어요. 요즘 우리가 사회 양극화를 이야기하죠. 사회 양극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호남 평야가 있는 이런 일대에는 지주제가 발달해서 대지주와 소작농의 양극화된 현상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홍성 지역은 농촌 지역의 계층 분포를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주 못 사는 사람도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농촌의 중간 계층들이 중소지주와 자작농, 자소작농층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중간층이 다른 지역보다도 발달해 있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보면 뭐 우리가 보통 요즘도 그렇잖아요. 막 좌익 우익 하면서 무슨 이념적인 대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홍성 지역의 경우는 홍성 지역에도 좌익이 있었고 홍성 지역에도 우익이 있었죠. 그런데 좌우익 간에 그렇게 심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손을 잡는 그런 전통,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홍성 지역에서 그런 좌우합작의 전통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간층이 폭넓게 발달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홍성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여기가 호서 유림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서 지방, 충청도 지방의 유림의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충청북도, 오늘날의 충청북도는 또 다른 중심지가 있으니까 충청남도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충청남도 지방의 유림의 그 근거지가 이제 바로 홍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조선 후기에 18세기에 홍성의 그 유림은 그 당시에 이제 율곡 2에서 송시열로 해서 그 다음에 남당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서인계, 노롱계 학통이 홍성 지역 유림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학통이죠. 그 중심에 이제 홍성 지역의 유림의 어떤 사상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남당 한원진 선생이었어요. 여기에 오다 보니까 표지판에 남당리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왜 한원진 선생의 조선 후기에 아주 충청도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로 한원진 선생을 거론하는데 그 한원진 선생의 호가 왜 남당이냐? 거기가 바로 한원진 선생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명한 유학자들의 호가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사는 곳에 그 지명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죠. 율곡이 하면은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율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퇴계 선생의 경우도 경상북도 안동에 거기에 퇴계라는 마을이 퇴계 선생이 살던 곳이죠. 한원진 선생이 살던 곳도 남당리, 그래서 남당 한원진이라고 하는데 이 남당 한원진은 당대 유학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그런 입장의 학자였어요. 같은 서인 기호, 서인 세력 그 안에서도 이제 18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그 안에서 호랑 논쟁이라는 논쟁이 일어나요. 호론과 낙론이라고 하는 두 서로 다른 입장이 논쟁을 일으키는데 그 시발점 뭐냐면 인물성 동의론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인성과 사람의 성질인 인성과 사물의 성질인 물성이 또 동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성질이 같다고 봐야 되느냐 다르다고 봐야 되느냐 라는 입장에서 그 나중에 실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북학파 이쪽 계통의 그 당시에 이제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인성과 물성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어요. 그런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의 어떤 현상도 인간의 모습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바로 담원 홍대용이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자전한다라고 하는 지전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당대 과학의 발달이 있게 되는데 그런 바탕에는 인성과 더불어서 물성까지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성과 더불어서 물성까지도 더욱더 그러니까 인성과 더불어서 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로 연결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학파가 이제 그런 선상에서 나오는데 그런 인성과 물성이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주장을 했던 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낙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네들의 주장을 낙론이라는 게 그런 학자들이 주로 지금의 남한강에서 한강 라인, 남한강 라인을 타고 그런 학자들이 분포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이제 낙론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성과 물성이 같을 수 있냐? 사람이 개 돼지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인성과 물성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 그거를 이제 호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론이라는 거는 바로 이 호서 지역, 충청도 지역의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호론의 중심 인물의 한 사람이 바로 남당 한원진 선생이었던 거죠. 당연히 낙론과 비교해서 호론을 살펴볼 때 호론은 보수적이죠. 자연과 뭐 이런데 그러니까 낙론의 경우에는 인성과 물성을 똑같이 존중하니까 그런 속에서 자연과학의 발달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흐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의리라든지 절이죠. 그러니까 절조와 의리 그리고 이제 또 화이로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관에 더 깊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 이게 이제 호서 유림의 중심지 홍성의 유림들의 한원진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한원진의 문화에서 그 항맥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한말의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지상 김복한 선생, 보감 이설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남당 한원진의 뭐 손자제자 뻘됐나? 뭐 이제 그렇게 그 항맥에서 김복한 이설 같은 그런 의병장들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물성에 대한 인성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본의 침략 또 서양 세력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그런 데서 이제 충청도 지방의 의병 전통이 바로 그 한원진의 문화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이제 호서 유림의 거점으로서의 홍성이라는 지리적 위치 속에서 홍성 지역에는 또 동족 촌락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1920년대 나온 그 군지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동족 촌락은 홍성군의 동족 촌락은 약 48개 마을에 걸쳐서 분포돼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안동 김씨문중 갈산리에 안동 김씨문중 그 다음에 뭐 홍성읍 월산리에 뭐 안동 장씨문중 이런 문중을 우리가 이제
홍성 지역의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집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갈산면에 안동김씨 문중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김자진 장군이죠. 예, 맞아요. 그 김자진 하면 우리가 총살리 대첩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고 있는데 김자진뿐만 아니었어요. 김자진의 친동생이었던 김동진 역시도 3.1운동 이후에 주비단이라는 비밀결사에 참여해서 군자금 모집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촌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김종진. 예, 김종진 형제는 우리나라의 초기 아나키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그동안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예전에 무슨 영화로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나오고 그게 뭐 장동건이 주인공으로 나왔나 뭐 했던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내리게 돼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아나키스트 하면 굉장히 잘 알아요. 예전에는 이 아나키스트 그러면 막스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하고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빨갱이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아나키스트에 대한 재조명이 있는데 그런 한국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의 제일 어른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뭐 기념관 만들어서 거기 윤석열 씨 왔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이제 제일 한국 아나키스트의 어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인사가 누구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 역사학자로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 소장그룹으로서 주목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자진의 육촌 동생이었던 김종진 이었어요. 이 김종진은 홍성 지역의 3.1운동의 도화선을 놓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홍성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만세 시위가 여기 자료집에도 정리해놨는데 그 4쪽에 세 번째 단락에 3월 7일 홍성읍 장터에서 김종진이 주도한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각 읍면으로 홍성 지역의 3.1운동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4월 4일 밤에는 홍북, 금마, 홍동, 구항면 등 4개면 24개 촌락에서 수천 명이 연인원 수천 명이 연합 횃불 시위를 전개하면서 홍성 지방의 3.1운동은 그 절정에 달했다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바로 홍성 지방의 3.1운동 첫 3.1운동에 깃발을 올린 인물이 바로 뒤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가 되는 김종진 선생이었고요. 그 김종진 선생은 나중에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육촌형 되는 김자진 밑으로 가죠. 그래서 한족 총연합회를 이제 김자진과 더불어서 조직하고 거기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김종진이에요. 그 밖에 이제 홍성 지방의 사회운동을 또 주도했던 뭐 신간의 홍성지회와 홍성노동조합의 조합장을 지냈던 인물이 김연진이라고 있는데 이분 역시 이제 안동김씨.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돌림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학렬의 그 인물들이 홍성 지방의 민족운동, 사회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홍성의 안동림 시지가는 홍성 지방의 최대 지주의 한 집안이었어요. 가장 땅이 많은 부자가 바로 홍성 갈산의 안동김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정보가 넘는 땅을 갖고 있는 홍성 지방에 100정보가 넘는 땅을 갖고 있는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김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김병원이라는 인물도 바로 안동김씨 갈산에 있었던 저기인데 땅이 100정보면 그게 평수로 한 정보가 3,000평이잖아요. 그럼 3만 평, 30만 평. 김병원이라는 인물이 갈산 일대에 30만 평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성의 제일 갑부 집안이기도 했죠. 안동김씨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자진 쪽에서는 독립운동, 사회운동에 이렇게 쭉 나갔지만 김병원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안동김씨는 또 어디로 갔겠어요? 친일 협력의 길을 걸었던 그런 인물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집안은 이제 월산리, 홍성읍 월산리의 안동장씨 집안인데 이 집안이 왜 유명하냐면 해방 후에 홍성지방 농민운동을 비롯한 홍성지방의 좌익운동의 거점이 월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월산리 장씨마을 얘기를 하면서 홍성의 모스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성의 모스크바가 월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통 빨갱이 동네다 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월산리가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씨마을의 경우에 순소작농민이 전체 농가의 13%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소작농의 비율이 50%거든요. 절반이 소작농민이었어요. 농민 가운데 절반이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농민이 절반이었어요. 보통. 그런데 기껏 13%에 불과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월산리 장씨마을이 아주 부자는 아니라 다 웬만큼 사는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방 후에 홍성의 모스크바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계급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혈연과 지연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장씨 문중. 그런데 이 장씨 문중에 그 이강세라고 하는 해방 후에 홍성 농민조합장이 월산리로 이주를 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 상처를 남편을 잃고 월산리 장씨 집안으로 재가를 해서 이강세라는 인물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 장씨 마을로 온 거죠.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면서 홍성 지역의 농민운동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게 되면서 월산리가 홍성의 모스크바가 된. 그러니까 무슨 이념적으로 투철해서도 아니었고, 뭐 계급적으로 가난한 소작농민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단지 이강세라고 하는 인척이 농민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같은 혈연 공동체로서 동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월산리가 해방 후에 홍성의 농민운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측면들 볼 수 있어요. 6.25 전쟁에 전에 그 충남대에 있다가 지금 한양대로 간 박찬승 교수가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이제 마을 단위에서 전쟁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주로 문중 간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문중이 있는데 그 중에 A라고 하는 문중에서 키우는 엘리트, 우리 문중의 자랑이라고 하는 청년이 좌익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문중 전체가 좌익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 그 라이벌되는 집안에서 총망받는 인재가 우익의 입장에 서면 그 문중 전체가 또 우익의 입장을 서게 돼서 이게 이제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전부터 그 두 문중 간의 라이벌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좌우익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산리 장씨마을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홍성 농민조합장 이강세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동복 형제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그런 동복 형제, 그 장씨 형제들과의 또 그런 혈연 공동체, 혈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홍성의 유림들은 호서 유림의 대표자였고 한말의 의병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이 지역 사회 그게 이제 말하면 홍성 지역의 문화의 구심점 하면은 이제 호서 유림, 뭐 한원진, 휘하의 김복한, 이설 등으로 대표되는 의병장의 전통 이게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 구심점을 형성했다면 경제적인 면에서의 구심점을 형성했던 것은 이른바 지역 유지 자산가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유지 자산가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백종본 없는 갈산의 대지주가 아니라 그 정도는 이제 그 당시 용어로는 최대지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최대지주에 해당하는 김병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지역 유지들 이네들이 이제 홍성의 사회운동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1920년도에 홍성교육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였어요. 이네들은 이제 이 주로 김병원의 경우는 지주였지만 그 밖에 인물들은 양조장, 옛날에 그 지역의 자산가라고 하면 양조장, 정미소, 또 고리대금업, 뭐 은행, 여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유지로 행세를 했는데 이네들이 중심이 돼서 1920년에 홍성교육회가 만들어져요. 이 홍성교육회는 이 시점에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재이 민족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족 분열 통치를 획책하거든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나누어서 통치한다. 그럼 그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할 것이냐?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질성도 약해요. 종교적으로도 다종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로 분할 통치를 할까? 바로 계급 분할 통치, 소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지역 분할 통치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계급 분할 통치라는 것은 지주 자산가들을 우대해주고 일반 노동자 농민을 지배를 하는 이런 이제 방식. 지역 분할 통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떡고물을 던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홍성교육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번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통치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네들을 신경 써서 각 도에 한 개씩의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해요. 이 공립보통학교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절의 고등보통학교는요, 지금의 대학교 중에서도 스카이 수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스카이 출신들의 대접받는 것 이상으로 대접받았던 게 고등보통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고등보통학교를 일제 당국이 인가를 안 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충북부에서 돈을 내서 공립으로, 그러니까 민간하고 같이 해서 공립으로 도에 하나씩의 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군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군의 고등보통학교를 유치해야지 해서 나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고등보통학교를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 대한 선정권을 갖고 있는 게 충청남도 당국안이에요. 그러니까 도 당국의 군 단위로 전부 다 어떻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게 지역 이권에 기반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안에서 뭐 홍성에서 뭐 청양에서 다 이렇게 충청남도 당국에 가서 우리 지역에 고등보통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운동들을 하고 충성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홍성의 고등보통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홍성교육회, 지역의 유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홍성교육회를 중심으로 그런 지역 이권 사업으로서 홍성고등보통학교 유치 운동을 벌이게 되고, 당연히 홍성 군민들은 거기에 열띠게 호응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홍성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예요. 왜냐면 공주에는 이미, 그러니까 충청도가 크게 공주와 홍성이 양대 거점이라고 하는데 공주에는 고등보통학교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저기는 홍성이 유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보통학교 유치 운동을 막 했는데 막판에 이제 그게 충청남도 당국이 자기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립고등보통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가 써버리냐면 대전에 있는 일본인 여학교, 일본인 여자 중학교 설립 비용으로 그 예산을 전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성 고등보통학교 설립 문제는 물 건너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홍성 주민들이 항의하고 뭐하고 하면서 막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마침 그때 1923년에 초에 밀립대학 기성회가 서울에서 결성돼요. 그래서 조선인의 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열기가 높아지게 되는 시점에 홍성에서, 아니 충청남도에서 일본인 여학교 설립을 위해서 해주기로 거의 해주기로 하다시피 한 홍성의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유보한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민족 차별이다. 교육에 대한 민족 차별이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홍성고등학교 유치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이게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당대 중앙신문에서도 이 홍성고보 유치 문제가 교육차별, 당대 일본인 여학교 때문에 고보 유치를 불허한 일제 도당국의 처사. 이게 교육에 대한 차별, 민족적 차별의 대표적 사례가 돼갖고 이것이 아주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이렇게 홍성 고보 유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됐는데 이 고보 유치에 앞장섰던 게 홍성교육회고 홍성교육회는 이 지역의 유지 자산가들의 중심이 된 단체. 왜냐하면 고보를 유치할 때는 정부 돈 절반 또 여기서 모금해서 또 절반, 그러니까 이쪽에 돈 있는 유지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민족 차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게 되니까 이네들은 일제 당국하고 그냥 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로비는 많이 하지만 별로 싸우는 것은 회피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싸움의 일선에 나서야 되네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네들이 이제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당국에 아주 정면에 나서서 항의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뒷꽁무니 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재무이사로 있었던 이성래라든지 또 뭐 해서 그 이사 중에 2명은 체포당하기도 하죠. 바로 그 당시에 체포당한 2명의 교육회 인사가 나중에 홍성신간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돼요. 나중에. 그런데 그 2분을 제외한 나머지 홍성교육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꽁무니를 빼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홍성고보 유치운동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그렇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런 지역 유지들과 위화감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죠. 아무튼 홍성 지역 사회에서 1920년대 초반에 홍성고보 유치운동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홍성의 지역 이슈가 교육에 대한 민족적 차별의 문제로 부각돼서 전국의 이슈로 발전한 게 있었고, 또 그동안에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갔던 지역 유지들이 이제 그네들이 얼마나 허당인가, 그네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인가 하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홍성 지역의 자산가층은 이제 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니까 이제 더더욱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 당국에 기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일 협력의 길로 나가게 됐고, 이 홍성의 유지 자산가층이 바로 해방 후에 우익을 대표하는 이승만 계열의 우익단체, 우익대중단체인 독립촉성국민회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바로 우익 세력으로 친일 협력을 했던 지역의 유지 자산가층은 해방 후에 독립촉성국민회의 재정 돈을 내면서 구구 세력으로 편제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됐던 거죠. 그 독립촉성국민회의 2대 회장을 지내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서창순이라고 양조장 아마 호서 양조장인가 그걸 했던 인물인데 6.25 때 이제 인민군 내려왔을 때 죽임을 당했죠. 그 자식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누구냐면 하나는 전두환 아웅산 때 저기 죽은 서상대인가 서상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누구냐면 저 강남에서 국회의원 했던 서상목. 이게 이제 전부 서상철, 서상목 이게 다 서창순 씨의 아버지인데 그 인물이 일제 시기 홍성의 대표적인 유지자산가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 협력의 길을 걸었고 해방 후에는 이제 독립촉선 국민회에 돈을 내주면서 살 길을 찾아서 그 지역에 이제 우익을 대표하는 인물의 하나로 떠올랐던 이런 인물이 이제 바로 그 이름을 서창순 호서 양주장을 경영했던 이제 그 서창순이죠.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고 자식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쨌든 자식들이 둘 다 그렇게 하나는 장관이 되고 하나는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한 거 보면 굉장히 자식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 서창순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독립운동가 안차고 선생님 했나? 머리 좋고 해갖고 하면은 머리만 좋아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 좋은 머리로 남들한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지역의 유지들은 1920년대 초반에는 홍성 교육회를 만들고 또 홍성 청년회, 방천 청년회 같은 청년 단체를 만들고 홍성 고보 유치 운동을 벌이고 하면서 나름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어그러졌을 때 식민지 교육 차별의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결국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되고 이후에 이제 그네들은 그런 선상에서 친일 협력의 길을 걷고 해방 후에는 우익 세력의 극우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홍성 지역의 문화적인 중심 세력으로서 유립, 그 다음에 경제적 중심 세력으로서 유지 자산가층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네들이 이후에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는 민족적인 사회운동이 3.1운동 이후에 홍성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